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먹거리가 위협받으면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농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이야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특징 모두를 갖고 있는 디지로그 산업인데요. 오늘은 농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농식품부 차관과 농진청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경대 석좌교수 민승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종합일간지 최초의 농업 전문 기자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정혁훈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민 교수님, 최근에 디지로그 심포지엄 생명화 시대 농업의 미래 타이틀로 유튜브로 중계가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요즘에 알다시피 농업과 또 최근에 이런 4차 산업 기술, 인공지능이 대표되는 건데 이게 융합되면서 농업은 이 디지로그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생명화 시대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생명화 시대에 농업이 주목받으면서 야,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월 3일, 4일 이 디지로그 심포지엄이 개최가 됐는데요. 심포지엄은 그야말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큰 담론을 아마 얘기한 그런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네. 정혁훈 부장께서도 느낀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네. 농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예스러운 산업 또는 전통적인 산업 이런 이미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디지로그 심포지엄에서 디지털이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아날로그라는 생명력 있는 어떤 산업 이 대표적인 게 농업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과 농업이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쭉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그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 교수님, 이 디지로그 심포지엄을 왜 매경 미디어 그룹과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출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어령 교수님을 뵙고요. 향후에는 어떤 패러다임입니까? 했을 때 과거의 농업자본에서 산업자본,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 금융자본에서 디지털자본. 향후에는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생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오는 이런 생명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혜령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자본이 농업과 어떻게 연계되는 거지? 향후에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한번 큰 담론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 심포지엄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에 저희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가 이렇게 동참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심포지엄의 이제 시작을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지금 말씀하신 이어령 교수께서 이끄셨는데 이 교수님의 말씀하신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생명만이 증식을 해서 역엔트로피로 움직입니다. 이 증식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뜻이다. 자본이라는 건 원래 캐피투스,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축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축을 맡겨두면 한 마리를 맡겨두면 시간이 흘러가면 2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말 속에는 증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증식은 생명만이 증식합니다. 금덩어리 증식 안 합니다. 그런데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금을 맡기면은 금이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금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산업주의의 산업자본의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허구였다는 것이죠.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증식되는 것은 유일하게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증식하는 것의 산업이 최초의 것이 농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본, 농업으로 축적된 자본, 그것은 생명과 관계없는 물질,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공산품들입니다. 급덩어리를 가지고 피난 가는 것도 먹을 거를 바꿀 수 있는 교환 가치에 가장 컴팩트한 거니까 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은 전쟁이 나거나 코로나처럼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일 가치로 먹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이 물질 자본이나 기술 자본이나 금융 자본이나 이런 산업 자본에 의해서 제일 투자 안 했던, 제일 소홀했던 분야가 생명과 제일 직결되어 있는 농업,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예술, 이 5개 분야가 융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자본 시대고, 이 5개 분야가 제일 소홀히 되고 제일 투자 안 하고 제일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산업지, 소위 이 산업혁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력혁명이라든지 이 기술혁명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이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력혁명으로 보고, 그 지력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건데, 생명을 위한 기술은 지혜입니다. 위시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생명, 지혜, 지식, 정보, 데이터, 빅데이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꾸로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다시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보를 끌어내고, 그 정보에서 지식이 생겨나고, 그 지식에서 지혜가 생겨나서, 왜 지혜가 생겨나냐? 생명을 다루는 기술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AI가 아니라 AW가 돼야 된다. 아티피셜 위시럼이 돼야 된다. 주목할 분야가 요 5가지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농업 분야를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 5가지 중에 제 1을 농업으로 꼽으셔서 예. 제일 먼저 농업 분야를 지금 그렇죠. 예. 예, 하시게 되신 거고,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정 기자는 이제 이 농업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달라질 가능성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번 이제 그렇습니다. 심포지엄 하면서 또 이어령 교수님 말씀에서도 그런 걸 발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디질로그 심포지움에 이어령 교수님이 참여하신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자 지성이신 이어령 교수께서 왜 농업 심포지엄에 참여했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 기술이 많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핵심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인데요. 이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게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수단으로 해서 다른 산업과 결합이 됐을 때 그 산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만이 인공지능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결합하는 것 중에서 농업과 결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게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어령 교수님이 농업을 그야말로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혁신 산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리나라 농업의 저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최진석 교수님 첫 번째 발표자이신데요. 당신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회와 나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창의적 산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창의적인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호주머니 안에 전화기, 그러니까 휴대폰이죠. 휴대전화기와 MP3를 따로따로 놓고 다녔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연결이 창의성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관념적 형태로 이해하면 복잡해집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연결되지 않은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상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생명력이 작동하는 상태다. 생명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농업도 생명력을 회복해서 과감히 연결을 시도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창의성이 생기지? 결국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게 되겠죠. 그럼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장 대표님은 지식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식의 무지 아닌가요? 무지, 그렇죠? 무식이죠. 네. 지식이 아는 거고 모르는 것이 무식입니다. 많은 분들은 야 저분은 교수님이니까, 야 저분은 박사님이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모르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이 지식과 무식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단순하게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위에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 호기심은 불편함이다. 이건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호기심,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야, 그 불편함을 이것과 연결하면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게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지식에서 호기심, 호기심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분야와의 연계. 이게 창의성이 아닌가. 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최진석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데 연관다는 얘기에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토마스 에디슨 다들 아시죠? 네. 그분의 유명한 말 중에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1%의 영감보다는 99%의 노력을 하면 천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토마스 에디슨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에디슨의 전기를 보면 사실은 에디슨은 99%의 노력보다 사실은 천재에게 중요한 건 1%의 영감이다. 그리고 그 1%의 영감이라는 게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의성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최 교수님도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하셨지만 연결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 전까지는 휴대전화 한쪽, MP3 플레이어 다른 주머니 한쪽에 넣고 다녔습니다. 누구나 다 불편함을 못 느끼고 편하게 사용을 했는데 유독 천재 한 명, 우리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 천재 한 명이 나타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네. 예. 최진석 교수의 말씀 여기 생명이 담긴 철학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예. 최 교수님이 농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 교수님도 마지막 강연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지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을 할 때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 그렇죠.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최진석 교수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가 불편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한다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결인 거죠. 네. 예를 들면 농업하면 영어로 애그리컬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이 이것은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죠. 만약에 농업과 노는 거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면 조금 이상한 용어가 되겠지만 애그리컬처와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이터테인먼트가 된다는 거죠. 왜냐 농업은 먹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전혀 새로운 업의 개념이 만들어질 거다. 예를 들면 농업과 예술이 만난다 치면 이거는 애그리 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업의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농업의 새로운 창조성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그 최진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연결이고요. 이혜령 교수님 말씀하시는 생명 자본이 되는 거죠. 예.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발표자죠. 윤종로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누겠습니다. 과거의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 튼튼한 배가 필요했다면 데이터 대항해 시대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무엇일까? 이 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배입니다. AI라는 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AI, 튼튼한 AI라는 배를 통해서 모든 산업이 현재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농업을 포함해서 의료, 제약까지를 포함한 생명과학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중요한 주제가 됐다. 따라서 농업도 이제는 생명과학이라는 거대한 우산 밑에서 생명과학 입국이라는 중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1조 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트릴리언 맨 이어, 1조 맨 이어, TMY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TMY 이전의 지구와 TMY 이후의 지구는 완전히 다를 거다. 100억 명의 100세 시대가 되면은 인구는 25%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은 실제 식량 산업은 현재보다도 70%가 더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기는 일반 아날로그 농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디지로그죠. 이제는 스마트 농업이 필요하다. 씨앗만 아날로그 토양에다 뿌려놓고 이것이 생산돼서 수확할 때까지의 전 과정은 디지털 농사로 대체하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자체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식품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약의 개념이 식품에 같이 원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식품 산업, 농업이 단순한 농업이 아니다. 이제는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정 기자님한테 질문 드릴 게 큰 담론을 말씀하시면서 네. 생명과학 입국이라는 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입국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중화학 입국이라든지 네. 건설 입국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생명과학 입국이라는 굉장히 큰 담론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윤종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학,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교수님의 강연에서 아주 새롭고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1조 세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지난 100년간은 전 세계 인구수가 60억 명, 평균 수명은 50세. 근데 앞으로 향후 30년간은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까지 늘어나고 평균 수명은 100세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평균 수명 그리고 전체 인구수를 곱하면 실제로 지구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수준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은 그걸 곱하면 0.3조. 근데 앞으로 30년간은 1조. 그래서 인구는 사실 한 60-70% 늘어나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지구가 부담해야 될 인구가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을 때 부담해야 될 거는 0.3조에서 1조로 무려 2.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일단 환경이 파괴가 되고요. 그만큼 늘어난 만큼 먹거리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학이라 하면 제약, 의료 보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농업을 포함한 식품입니다. 예. 네. 그때 발표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자원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갯벌을 얘기하셨거든요. 네네네. 갯벌도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원이고 네. 경쟁력이 있는 분야다. 네. 어떤 말씀하셨죠? 갯벌도 일종의 농업, 수산업, 어업 연결된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5대 갯벌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또한 유기물 분해 능력이 가장 많은 갯벌이 바로 대한민국 서해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개발을 하면 어떤 다른 산업 못지않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단위 면적당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농토에 비해서 갯벌이 무려 1000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자연의 보고, 새로운 산업의 보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농수산대 총장을 역임하셨죠. 남양호 박사가 발표한 강소농에 대한 얘기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질적인 농업소득은 1,000만 원 내외인 것을 생각을 하면 한국 농업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이런 소규모 농업을 디지털로 극복을 해서 강력한 디지털 강소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미래의 우리의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디지털 강소농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때까지 우리가 디지털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드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을 만든다든가 이런 단위의 농가 단위의 디지털화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디지털 농업이 강소농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 농가의 디지털화뿐만이 아니라 같은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끼리의 결합 또한 물류와 도매 유통과 소매 유통, 가공,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정보 시스템들이 통합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 통합 농업이 진정한 강소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 교수님, 남양호 박사의 그 발표의 핵심이라면 강소농인데 강소농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농업 규모를 보면 안타깝지만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평균 규모가 1헥타 정도 되니까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헥타가 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키로 비유했을 때 저보다 100배 더 큰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유럽만 하더라도 한 30헥타가 되니까 우리보다 30배 이상 큰 규모죠. 이런 어떤 한국보다 큰 규모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규모를 갑자기 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때 우리의 생존 전략이 뭘까? 규모가 작다고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워보자.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어떤 강소농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 디지털과 농업이 연결되면서 꼭 규모가 크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규모가 작아도 오히려 나름대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네. 이게 이제 강소농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그 농업 강국 네덜란드와 좀 비교가 많이 네. 되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 기자, 왜 강소농이 돼야 하는지. 강소농이 더욱더 강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효령 교수님도 AI가 농업에 결합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실예가 작년에 우리 민 교수님께서 단장이 돼서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세계 농업 AI 대회에서 우리나라 디질로그 팀이 전 세계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거기에서 확인되듯이 우리가 가진 AI 기술이 어떤 농업 분야에서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이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AI라는 디지털 기술, 뭐 여기에는 AI뿐만이 아니라 뭐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센서 기술이라든가 심지어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강소농이 되면 네덜란드 못지않은 그런 강한 농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로그 팀의 세계 농업 AI 대회 3등 수상이 진짜 뭐 쾌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신화인데 네. 강소농의 신화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그 한국 농업하면 사실 힘든 게 사실이죠. 그리고 한국 농업하면 규모도 작을 뿐더러 고령 농가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런 고령 농가들한테 만약에 디지털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농업의 농사지수 연령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소농이다. 이 소농이 한국 농업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농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에 나와서 한국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구나, 경쟁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 이제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한 예로 충남 금산하면 인삼도 유명하지만 깻잎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디지로그 팀 하고 아마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깻잎 농가들, 고령화된 농가들한테 작은 디지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 고령 농가들이 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깻잎 농가가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결합을 해서 예, 뭔가 지금 예. 뭐 일을 만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정 기자가 본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농업, 에그테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에그테크도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이나 또는 금융 투자 회사들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이런 데서 농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는 기존 전통 제조업에서 농업 쪽으로 발을 담그고 농업 쪽에 새로운 걸 개발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트롤리 컨베이어 방식의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화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작물을 키우는, 그래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작물이 농부한테 와서 수확을 앉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지금 농협에서 실증 작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성공이 되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그야말로 농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빠른 속도로 보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뭐 글로벌 선진국 못지않게 에그테크 쪽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롤리 컨베이어 스마트팜 말씀 들어보니까 뭐 IT 그러니까 앞서가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농부도 많이 배려한 그런 기술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 디질로그의 대단한 어떤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예, 이혜령 교수님께서 앞으로 농업과 이런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디지로그 농업이 되면 그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농업인들이 많이 출연할 것이다. 네. 기존의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시골에 농장이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농업에 보다 많은 인력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농업의 새로운 저력, 새로운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혜령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이 앞으로 중요한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디지로그 농업을 이제 하면서 거기서 또 생명력을 그렇죠. 뭐 얻게 되는 예. 그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디지털이 농업에 들어오는 그 소위 디지로그이기에 인간과 기계가 기계의 조화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번 심포지엄에 이제 또 눈길을 끄신 분이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입니다. 올해가 소띠해인데 축산의 미래와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이 발표를 하셔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좀 철저하게 그 경제학적으로만 다가갈 줄 알았는데 문화 얘기를 내서 눈길을 끌었죠. 예.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상당 부분이 문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축산이 이런 디지로그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 또 이걸 갖기 위해서라 그러면 축산에 이 문화의 옷을 입혀야 된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축산의 그 문화를 입히자는 의미는 축산의 격을 높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우가 좀 비싼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비싼 만큼의 어떤 문화의 격을 높여서 그 어떤 우리 그 가치를 높이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김태환 대표의 발표 내용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협축산경제 대표 김태환입니다. 올해는 신소띠해입니다. 소하면 우직, 건면,
성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백신이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코로나19의 어두운 턴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 헬스는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건강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건강은 동물이나 자연의 건강과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사스, 메르스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의 발생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이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환경부화에서 자연순환농업으로, 규모화에서 가족농으로, 관행축산에서 친환경 동물복지로, 단순 먹거리를 생산하는 축산에서 문화가 있는 축산으로 축산의 틀을 바뀌어야 합니다. 자연순환농업, 가족농, 친환경 동물복지, 문화가 있는 축산은 새로운 길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김태환 대표의 이렇게 발표 내용처럼 이제 올해 그 소위 소띠의 해의 기운으로 우리 축산업도 이렇게 훈풍이 불 것 같아요. 우리 정 기자는 한국의 축산업 희망이 있다고 보신 거죠? 그럼요. 네. 예,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축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위상이 높습니다. 우리 김태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로 높고 개별 품목으로 봐도 돼지고기가 거의 미고기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쇠고기, 닭고기 아주 순위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환경 아니겠습니까?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김 대표께서 제시하신 이른바 자연순환 농업, 축산업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자연순환 농업이라는 거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싼 어떤 그 배설물. 배설물, 예, 예, 그죠? 예. 그거를 퇴비로 만들어서 농작물에 퇴비로, 비료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운 농작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이고 그래서 이게 순환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분변이 좀 양이 많으면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활용을 하고 이런 순환 농업을 하게 되면 지금 축산업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 환경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 축산의 장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장점 또는 어떤 농업 중에서도 큰 산업으로서의 장점 이런 것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순환 농업을 잘 활용하면 문화와 더불어서 네.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뭐 심각해지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지금 뭐 국제적으로 큰 이슈인데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금 양적, 질적 경쟁력이 있지만 이거를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연순환 농업. 더 나가서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개념 중에 하나 중에 원 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 헬스. 하나의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 원 헬스 운동이 굉장히 지금 그 쫙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이런 그 자연순환 농업, 동물복지, 그다음에 이런 원 헬스 운동을 통해서 축산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행사를 하겠다. 네. 저는 김태환 대표님 그날 말씀 중에 참 중요했던 것이 한우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우 어떤 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다. 굉장히 전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정 기자님 그걸 통해서 한번 이 한우 영화제 같은 것도 한번 그 언론사 쪽에서 기획하시면 어떠세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네. 이 우리가 이제 문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손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영화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게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원앙소리라는 독립 영화가 3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그렇죠.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개인 유튜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농촌 현장에서 축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그런 작은 화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큐로 만들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축산의 문화를 친근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농업문화재 아주 좋은 그렇죠. 아이디어 좀 났습니다. 예. 김태환 대표 말씀 중에 이제 축산 역사관을 예. 만들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저 매일경제에 제안을 하셨지만 그런 한우 영화제가 만들어지면 훨씬 이런 한우 문화, 축산 문화를 더 국민들한테 이렇게 각인시키고 뭐 세계 속에 좀 더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디지로그 심포지엄 2부에서는 다양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셰프이자 농부, 이제 그 도예가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는 강래호 셰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내가 정말 내 요리를 보여줄 만한 내 컨텐츠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요리의 근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그 재료들을 함께 키워가면서 좀 더 재료의 퀄리티라든지 요리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사이즈라든지 맛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개입을 해야만 음식에 좀 더 발전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농사를 짓게 됐고요. 정 기자, 네. 강래호 셰프 현장에서 들어보셨는데 어떤 점이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까? 유명 요리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농사를 함께 짓고 있다는 것은 앞서도 이효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디지로그 시대에는 자유로운 농사꾼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이 강래호 셰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런던 유학까지 가서 요리도 배우고 하면서 글로벌하게 유명한 유럽의 요리사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다른 직업군에 있으면서도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래호 셰프가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신지식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네. 강래호 셰프가 곧 신지식인이 아닌가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 구선숙 편집장이 또 발표가 있었는데 네, 농사와 디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사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5개 지역의 특산품들의 브랜딩 작업을 새로 했는데요. 안동의 사과빵, 또 부산의 조내기 고구마 캐러멜, 기장의 돌미역, 남원에 있는 젊은 형제가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새롭게 리브랜딩하면서 김부각을 저렇게 확대해서 굉장히 모던하고 시크한 패키지로 누구라도 사고 싶게 만들었잖아요. 구선숙 편집장께서 사례를 보여주었던 여러 사례를 보면 디자인을 통해서 그 농산물이든 그 식품이든 그 가치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킨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결국 이 농업에도 디자인이 접목이 되면 농업의 가치를 상당 부분 좀 업그레이드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이 주식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농업의 밸류에이션을 그렇습니다. 예, 높이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디자인을 접목하면서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례 발표 중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현권 동아대 교수죠. 예. 서현권 박사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AI 농업을 이제 공부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세계 AI 농업 AI 대회에서 3등을 했잖아요. 예, 예.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 주요 국가가 예. 다 출전했는데 우리 민 교수님도 뭐 직접 이끄셨잖아요. Digilog or Digilog. 한방이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식물 생육에 적절한 이제 수분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계 농업 인공지능에 나가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유일하게 한국은 그야말로 외인 구단이었습니다.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어디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부담을 해서 대회에 나갔는데 그 의외의 그 세계 3위라는 쾌거를 이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대회에 또 나갔던 팀들이 다 20, 30대라는 겁니다. 이 젊은 우리 그 인재들이 나가서 당당히 경쟁을 했는데 세계 3등을 했고요. 근데 더 대견한 것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디지로그 팀들의 꿈인데요. 꿈이 앞으로 세계 농업은 크게 미국처럼 그 대규모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 있을 거고요. 또 유럽처럼 미국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이런 농업에서 또 새로운 이 디지털이 접목되는 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다 소농이다. 이 소농들한테 어떻게 디지털 혜택을 줄 수 있지? 거기에 어떤 무게중심을 둬서요. 이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시아판, 이 소농이 많은 아시아판 농업인공지능 대회를 한번 개최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뭐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사실은 오늘도 그 팀들하고 회의를 하고 왔었는데 그 팀들 얘기가 한번 우리 소농가들한테 이 디지털 혜택을 주는 거 그것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뿌듯하고 기대가 큽니다. 예. 참여한 그 면면도 그렇지만은 스타트업 정신,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지만 스타트업 정신으로 똘똘 뭉쳐 그렇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농업의 미래가 이 팀들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상당히 밝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날 대표님 우리 사례 발표 말고 또 CEO들이 오셔서 토론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토론 진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외부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농업에 들어와서 농업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다. 앞으로의 이런 다양한 분야가 농업과 연계됐을 때 여기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나. 제가 그 정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트롤리 컨베이어 스마트팜 말고도 직접 현장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팜테크입니까 지금?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트롤리 컨베이어 방식을 개발한 분은 원래 전통 제조업, 자동차 휠을 만들던 분이 그쪽으로 이제 접목을 해서 하신 사례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봤던 나머지 세 군데는 파메이트, 그리고 넥스트원, 그리고 그린랩스 이런 업체들인데요. 하나씩 보면 일단 파메이트는 그 진가가 언제 나타났냐면은 작년 여름철이 우리가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특히 늦여름에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엽채류 재배, 상추 같은 게 여름철에 재배가 잘 안 돼서 열에 녹아버리고 비에 녹아버리고 해서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폭등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메이트는 안정적으로 샐러드를 공급을 받아서 그걸 샐러드 박스로 만들어서 팔 수 있었거든요. 그 핵심 비결이 뭐였냐면 날씨에 관계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버티컬 팜, 식물 공장. 여기서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LED 조명을 통해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어떻든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서 이걸 공급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여름철이면 매년 그 수질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샐러드 박스 공급하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 와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데는 넥스트온이라는 데인데요. 여기도 기술력은 비슷합니다. 그 LED 조명을 통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재배를 하는데 다른 점은 그 밀폐된 공간이라는 곳이 옛날에 버려진 터널 내부라는 점. 터널 내부의 강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1년 내내 사시사철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든가 겨울에 난방기를 트는 이런 전기료 부담이 적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폐터널 자체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경쟁력이 높다는 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자면 그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가지수가 다양하다는 건데요.
흔히 재배하는 엽채류도 있지만 바이오 소재형 작물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딸기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밀폐된 그 수직 농장 인도 팜에서 딸기를 재배를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요.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딸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랩스인데요. 그린랩스. 예, 여기도 역시 외부에서 다른 걸 경험한 분들이 농업계 안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이분들은 세 IT 업계 출신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IT 업계에서 스스로 창업도 해봤고 그 창업한 회사를 성공시켜서 외부에 매각도 한 이런 IT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성공 DNA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업계에서는 IT하고 결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그 이른바 스마트팜 농업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플랫폼 하면 IT 쪽에서 여러 가지 포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쇼핑도 하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농업에 관계된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농산물 재배 정보도 얻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자재도 구매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회원수가 3만, 4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회사 목표는 올해 안에는 30만 명 이상 돌파하겠다는 목표인데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좀 농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전문 기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우리 그 팜테크 농업 에그테크 분야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민 교수께서도 최근에 그 폐터널 옥천 터널 다녀오셨다고요? 예, 일단 뭐 직접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가보니까 우리 정 기자 말씀대로 저는 넥스트온 같은 경우에 정말 담대한 계획, 담대한 꿈이 있는 그 팜테크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또 국내 농가들하고 경제들은 회피하면서 글로벌한 이런 어떤 그 시장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여름 딸기는 재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라는 게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네. 여름에 꽃을 피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넥스트온은 여름 딸기를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먹어봤어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새로운 경쟁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농업에 들어왔을 때 한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분야가 한국이 이런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 대규모 농업을 하는 이런 농업을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한국에 맞는 이 소농가가 맞는 한국형 이 디지털 강선홍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농업의 파란 정신입니다. 첫 번째가 풀을 청자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늘 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팜테크 분야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풀을 청자, 젊은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헬멘에스의 데미안 보면 알을 깬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파란이죠. 파란. 알을 깨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알을 깨고 나와보자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거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번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젊은 정신과 알을 깨는 정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블루오션 정신, 이걸 통해서 한국 농업에 한번 파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꿈꾸는 장래 희망란에 농부락을 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농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디지로그 심포지엄 생명화 시대 농업이 미래다. 제목을 보시고 신선하다, 좀 색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어느 정도 두 분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생명 자본이 또 접목이 되면서 더욱 경쟁력 있는 한국 농업이 되지 않을까. 한국 농업의 파란 정신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디지로그 심포지엄 농업이 첫 번째인데요.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